1945년 8월 15일 35년간의 식민 지배를 벗어나 해방을 맞은 이날, 자주 독립국가로 힘찬 첫걸음을 시작한 그날부터 대한민국 정치사는 새로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전쟁, 혁명, 이념, 독재, 인권, 시민, 민주주의. 광복 80년, 고난과 질곡의 대한민국 정치사를 대표하는 단어들입니다. 제1공화국부터 제6공화국, 제헌헌법부터 9차 개헌 87년 헌법까지.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바로 의회 민주주의의 역사였습니다. 현대사의 고비마다 국회 속기록도 대한민국 민주주의 현장을 묵묵히 기록해왔습니다. 정치와 민생의 현장에서 국민과 함께 해온 국회 속기록. 해방 80년, 대한민국 정치사 80년. 그 시간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국회는 전 민족을 대표한 국회이며 이 국회에서 탄생하는 정부는 이 정부 완전한 한국 전체를 대표한 중앙정부임을 위해 또한 공고하는 바입니다. 1948년 5월 31일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기초를 닦을 제헌국회가 문을 열었습니다. 일제 식민 치하로부터 독립한 지 약 3년 후인 1948년 5월 10일 사상 최초의 민주선거를 통해서였습니다. 한반도 통일정부 수립을 주장한 김구와 김규식 등 민족주의 세력이 불참해 불완전한 것이었지만 보통, 비밀, 직접, 평등이라는 민주주의 선거 원칙에 따라 치러진 선거였습니다. 선거 결과 총 198명의 국회의원이 선출되고 최초의 국회가 구성됐습니다. 지금으로부터 국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의원 198인 전부 다 등록되시고 오늘 198인 전부 다 출석이 되었습니다. 보고드립니다. 초대 의장으로 이승만을 선출한 제헌국회. 헌법을 제정할 국회라는 이름 그대로 가장 중요한 임무인 헌법 제정에 돌입했습니다. 제헌국회에서 만든 헌법 초안은 양원제 국회와 내각 책임제 정부였습니다. 하지만 이승만 의장이 반대하고 나섭니다. 내각 책임제라니요. 국회에서 그대로 헌법으로 채택된다면 나는 어떠한 지위에도 취임하지 않고 민간에 남아 반내각제 국민운동을 하겠습니다. 결국 대통령 중심제와 단원제 국회안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을 정식 국호로 한 헌법이 공포됐습니다. 진정한 민주국가로의 첫걸음을 내디딘 순간이었습니다. 사흘 후인 7월 20일 제정된 헌법에 따라 국회에서 초대 정부통령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초대 대통령에는 이승만이 압도적 표차로 당선됐고 부통령은 김구를 제치고 이시영이 당선됐습니다. 그리고 1948년 8월 15일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정부가 새로운 출발을 알렸습니다. 원활에 저항하는 민주군 우리의 사방을 기량하는 동시에 우리들이 서로 탄광한 것을 겸하여 선포합니다. 이날의 동양의 한국적인 대한민주정부가 국회에서 40여 년을 두고 사람들의 군권을 수상적으로 투쟁하여 있다가 이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해 9월 북한에서는 김일성 중심의 조선인민공화국이 세워졌습니다. 해방 후 3년 한반도에 들어선 두 개의 정부는 오랜 반목과 분단의 단초가 되었습니다.
남북으로 갈라선 이념 대립은 거대한 전화의 씨앗을 품고 있었습니다. 1950년 6월 19일 제 헌국회가 그 임무와 임기를 마친 후 제2대 국회가 문을 열었습니다. 날로 치열해지는 냉전은 그 최전방에 서 있는 신생 대한민국으로 하여금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긴박한 처지에 놓이게 했습니다. 우리들의 주위에는 공산 국가들이 침략의 기회를 노리고 있지만은 국회 자신의 대동단결과 정부와 국회와 국민 간의 굳은 연계로 되어 있는 이상 그네들이 침략할 촌분의 여지도 없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불과 6일 후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한반도는 전쟁에 휩싸입니다. 탱크를 앞세운 북한군의 기습 공격에 서울은 3일 만에 함락되고 정부와 국회는 피란길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1950년 9월 15일 메가더가 이끄는 유엔군이 인천에 상륙하면서 전세는 다시 역전됩니다. 전황에 따라 각지의 임시의사당을 꾸리며 옮겨다니던 국회. 하지만 전쟁 중에도 의정활동은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1952년 5월 26일 공산당과 결탁했다는 누명을 쓴 국회의원 10명이 전격 구속됩니다. 이른바 부산 정치파동이었습니다. 우리 국회의원 동지를 버스에 잡아가서 40시간을 계셨는지 30시간을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일을 얘기를 들어야겠단 말이에요. 신문지상이라든지 혹은 공보처 발표를 볼 때에 국제적인 비밀 공작으로 공산당 측과 연락된 국회의원을 체포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사실이라면 우리가 석방 결의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당치 못합니다. 계속되는 국회와 이승만 정권의 대치로 전국은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이때 장택상 국무총리가 국회와 정부의 대립을 화해시킨다는 명분으로 조정안을 내놓습니다. 대통령 직선제 중심의 정부안과 내각 책임제의 요소를 절충한 이른바 발췌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합니다. 1952년 7월 4일 밤 부산 무덕전 국회의사당. 경찰과 관제 시위대가 국회를 겹겹이 포위한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발췌 개헌안이 본회의를 통과합니다. 사상 유례없는 기립 투표를 통해서였습니다. 투표자 166명 중 찬성 163표, 기권 3표로 반대는 단 한 표도 없었습니다. 불법과 강압 속에서 이루어진 대한민국 최초의 개헌은 한국 정치사에 5점으로 기록됐습니다. 마침내 1952년 8월 5일 이승만이 제2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다음 해인 1953년 7월 지리한 협상 끝에 휴전협정도 체결됐습니다. 전쟁이 멈추고 전후 복구가 시급한 시기, 자유당 정권은 장기 집권을 위한 또 한 번의 개헌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954년 5월 20일 제3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후 무소속 의원들을 영입해 개헌 가능 의석을 확보한 자유당.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 제안을 철폐하는 개헌안을 제출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잠기 집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야당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국회에서는 여야 간의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중임을 더 하겠다는 것은 안 될 일이옵시다. 저는 초대 대통령의 중임 제안 해지에 반대합니다. 헌법 개정에 반대하시는 분들은 국민이 다 반대한다고 하는데 진정한 민의냐 아니냐를 어떻게 증명합니까? 결국 찬성 135, 반대 60, 기권 7로 개헌안은 부결됐습니다. 가결에 딱 한 표가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이틀 후 부결이 가결로 뒤바뀌는 엄청난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른바 4.4.5입 개헌입니다. 당시 통과된 건 개헌안 부결 번복 가결 동의안. 그 내용은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 제한을 철폐하는 것, 불법적이고 평등의 원칙을 위배한 비민주적인 개헌이었습니다.
이승만의 종신 집권이 가능해진 가운데 열린 1956년 제3대 대통령 선거. 예상대로 이승만이 55.7%를 득표해 대통령으로 당선됩니다. 부통령 선거는 자유당의 이기붕이 아닌 민주당의 장면이 당선되는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이승만의 당선으로 장기 집권은 가능해졌지만 민심이 자유당을 떠나기 시작했다는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자유당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이 커져가는 가운데 4대 대통령 선거가 임박합니다. 자유당 정권이 1960년 선거에서 집중한 것은 이기붕의 부통령 당선이었습니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나이는 85세. 대통령 유고 시 권한을 승계받을 부통령직 차지에 자유당 정권은 사활을 걸었습니다. 1960년 3월 15일 투표 당일, 전국 투표소에는 경찰의 경계선이 쳐지고 어용단체가 투표소를 에워싸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투개표장 곳곳에서 수상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조작한 유권자 40% 사전투표, 자유당파 조장이 이끄는 3인조, 5인조, 공개투표, 투표함 바꿔치기, 득표수 조작 발표까지 온갖 부정이 거침없이 자행된 3.15 부정선거였습니다. 상상을 초월한 최악의 부정선거에 분노한 국민들은 거리로 나와 선거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투표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국민들의 분노는 폭발 직전으로 치달았습니다. 한 달 뒤인 1960년 4월 11일, 마산 앞바다에 시신 한 구가 떠오릅니다. 3.15 부정선거 시위 때 실종된 고등학생 김주열이었습니다. 3.15 부정선거와 김주열의 죽음에 항의하는 시위가 전국으로 번졌습니다. 1960년 4월 19일, 서울에서는 경찰의 무차별 발포로 21명이 죽고 170여 명이 다치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피해 화요일, 4월 혁명의 시작이었습니다. 경찰관이 먼저 발포했단 말이에요. 그런 말이 어디 있어? 그게 장관이야? 경찰관이 학생을 쏘았단 말이야. 사실대로 보고해야 될 건 아니고 있어. 잇따른 학생들의 희생에 교수들은 물론 시민들까지 나서 정권 퇴진을 외쳤습니다. 결국 자유당 정권은 무너졌습니다. 첫째는 국민이 원하면 대통령직을 사임할 것이며, 둘째는 지난번 정부 통령 선거에 많은 부정이 있었다고 하니 선거를 다시 하도록 지시하였고, 이기붕 의장이 공직에서 완전히 물러가겠다고 결정한 것이다. 넷째는 내가 이미 합의를 준 것이지만 만일 국민이 원하면 내가 책임제 개헌을 할 것이다. 같은 날 국회는 시국 수습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합니다. 3.15 선거 무효와 재선거 실시, 그리고 내각제 개헌을 단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6월 15일 압도적 지지로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합니다. 제4대 국회 최후를 장식하는 이 자리에서 본의원이 우리 많은 학도의 피로써 이루어진 이 내각 책임제 개헌안을 상정하고 그 제안 이유를 설명하게 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동시에 감개무량합니다. 첫째, 헌법 제2장 국민 권리의 보장에 관한 문제. 둘째, 현행 헌법의 권력 구조를 종래 대통령제로부터 내각 책임제로 국무원 중심제로 개편하는 것. 국회는 민의원과 참의원, 양원으로 구성되고
국회에서 선출된 국무총리가 실권을 갖는 내각 책임제였습니다. 7월 29일 개정된 헌법에 따라 제5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고 대한민국은 의정사상 최초의 양원제 국회가 출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8월 23일 장면 국무총리가 선출되면서 헌정사상 최초이자 유일한 내각 책임제 정부인 제2공화국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내각 책임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 의회 정치의 기초를 확립하자는 우리의 노력은 반드시 결실이 있으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 공화국의 출범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즉 주권의식이 매우 강한 나라다, 강한 국민이다라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됐고, 비록 기간은 짧았습니다. 짧은 이유는 이제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그래서 이제 기간이 짧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배경이라든가 또 개헌하는 과정이라든가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하면 민주주의를, 한 사람에 의한 독재를 없애야 된다 해서 내각제로 개헌한다든가 여러 가지 의미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굉장히 꽃필 수 있는, 정점이 이룰 수 있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 제2공화국 탄생했던 그 역사적 배경은 지금까지 이어집니다. 국민의 주권의식, 그런 것들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제2공화국의 출범은 어떤 한계라기보다도 굉장히 기념비적인, 다른 역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정말 전형적인 민주국가의 기틀을 마련했다, 보여줬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실험, 내각 책임제. 하지만 그 실험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내각 책임제 정부가 들어선 지 채 1년도 안 돼 군사 쿠데타가 발생한 것입니다. 1961년 5월 16일 새벽, 박정희 소장이 이끄는 쿠데타군이 한강을 넘어 수도 서울을 접수합니다. 이들은 즉시 군사혁명위원회를 조직하고 행정, 입법, 사법권을 장악한 후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이틀 후인 5월 18일 장면 내각 총사퇴와 함께 국회는 해산되고 일체의 정치 활동이 금지됩니다. 군사정부는 당연한 수순으로 헌법 개정을 추진했고 1962년 12월 17일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헌법 개정으로 권력의 핵심은 대통령 중심제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1963년 12월 17일 제5대 대통령에 박정희가 취임합니다. 20년에 걸친 제3공화국의 시작이었습니다. 선서 나는 국헌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유하며 국민의 자유와 공리의 증진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쿠데타로 권력을 잡고 제5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박정희. 정통성 확보와 민심을 얻기 위해 꺼내든 카드는 경제 개발이었습니다. 전쟁이 멈춘 지 불과 8년, 전후 복구와 민생경제 회복이 절실한 시기였습니다. 경제 개발을 위해서는 막대한 자본이 필요했습니다. 제3공화국은 자본 확보를 위해 한일 국교 정상화와 월남 파병이라는 두 가지 토끼를 잡는 전략을 추진합니다. 가장 직면한 문제는 한일 국교 정상화. 1962년 11월 12일 중앙정보부장 김종필과 일본 외무장관 오히라가 비밀리에 협상을 진행합니다. 2005년 공개된 김 오히라 메모를 보면 재산 청구권과 관련해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의 민간 상업차관 1억 달러 제공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식민 지배에 대한 사과 없이 밀실에서 이루어지는 협상에 거세게 반대했습니다. 국회에서도 대일 굴욕 외교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우리가 새삼스럽게 일본 없이는 못 살아간다. 이 청구권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재정 형편으로 보아서 우리가 반드시 3억 불이라고 하는데 목을 메고 거기에 숙이고 들어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여기서 우리가 따져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964년 6월 3일
4.19 혁명 이래 최대 규모의 반정부 시위가 열렸습니다. 시위대가 한 목소리로 외친 것은 대일, 굴욕, 외교, 반대. 하지만 정권은 군대를 동원해 진압하며 1965년 6월 22일 도쿄에서 한일 협정을 맺게 됩니다. 제3공화국이 경제개발을 위해 꺼내든 또 하나의 카드는 월남 파병이었습니다. 월남 파병은 미국의 경제 원조를 얻어내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기회였습니다. 1964년 7월 31일 국회에서 비전투부대 파병을 골자로 한 국군부대의 해외 파병 동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이후 미국의 파병 요청은 계속됐습니다. 급기야 전투부대 파병까지 요구해오자 국회에서는 격론이 일었습니다. 내일 생명을 보장해 줌이 없는 전쟁터에 보냄에 있어서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이 안 되는 바가 없고, 국방부 장관께서는 이번에 파견되는 장병들의 실제적인 사상률이 어느 정도로 날 것으로 보시는가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의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도 국방력의 일부를 찢어서 월남으로 파병하는 연후에 미국의 태도가 군수품의 군납 등등에 대해서 한국의 산업 발전에 여하한 배려가 있다고 하는 전망을 증언하실 수가 있을 것인가? 전투부대 파병 동의안은 결국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통과됐습니다. 이후 1973년 3월 베트남 철군전까지 공식적으로 한국군은 5차례에 걸쳐 연평균 5만 명 수준의 병력을 유지했습니다. 한국이 베트남 전쟁으로 벌어들인 외환은 당시 국민 총생산의 16%에 해당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이득만큼이나 뼈아픈 희생이 있었습니다. 5,099명의 젊은이들이 먼 타국에서 희생됐기 때문입니다. 파병 군인들이 베트남에서 사투를 벌이던 1967년 5월 3일 국내에서는 제6대 대통령 선거가 진행됐습니다. 민주공화당 박정희와 신민당 윤보선의 재대결. 선거 결과 51.4%를 득표한 박정희 대통령이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연임에 성공한 직후 박정희는 장기 집권 의지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단초는 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시작됩니다. 선거 결과 여당인 공화당은 전체 의석의 73.7%에 해당하는 129석을 차지해 압승을 거둡니다. 개헌 가능 의석이 확보된 것입니다. 그 후 1969년 8월 7일 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제출됩니다. 대통령의 3선 출마를 허용하는 3선 개헌안이었습니다. 헌법이 그렇게 집권자의 편의에 의해서 마음대로 고칠 수가 있는 것이라면 결과는 집권자의 편의를 위해서 언제든지 집권자의 뒷받침을 하기 위한 헌법밖에는 되지 않을 것이고, 헌법의 연유와 유래에 비추어 본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헌법이 아닌 것입니다. 야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헌안은 9월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합니다. 야당 의원들에게는 알리지도 않고 새벽에 기습적으로 날치기 통과시킨 겁니다. 헌법 개정안을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합니다. 총 투표수 122, 가 122표로서 헌법 개정안은 헌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선 개헌안 통과 후 다음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 정치권에는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1969년 11월 42살의 정치인 김영삼이 40대 기수론을 내세우며 대통령 출마를 선언합니다. 이어 김대중, 이철승 등 40대 정치인들이 연이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젊은 정치인들의 등장에 국민들은 환호했습니다. 치열한 경선을 거쳐 야당 후보로 선출된 김대중의 유세장에는 100만 인파가 모일 정도였습니다. 박정희
야당인 씨가 승리하면 앞으로는 선거도 없는 영구집권의 총통시대가 온다는 데 대한 확고한 증거를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투표 결과는 박정희의 승리. 하지만 표차는 이전에 비해 눈에 띄게 줄었고 40대 기수 김대중이 부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 달 뒤 치러진 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야당인 신민당이 204석 중 89석을 차지해 개헌 저지선을 확보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선 1년 6개월 만에 엄청난 사건의 시작을 예고하는 조치가 단행됩니다. 1972년 10월 17일 느닷없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입니다. 1. 1972년 10월 17일 19시를 기하여 국회를 해산하고 정당 및 정치활동의 중지 등 현행 헌법의 일부 조항 효력을 정지시킨다. 2. 일부 효력이 정지된 헌법 조항의 기능은 비상국무회의에 의하여 수행되며 비상국무회의의 기능은 현행 헌법의 국무회의가 수행한다. 국회가 해산되고 모든 정치활동이 금지된 가운데 국회를 대신한 비상국무회의는 일사천리로 유신 헌법을 추진합니다. 핵심은 대통령 간선제와 대통령 권한의 대폭 강화였습니다. 입법, 사법권까지 대통령이 장악한 이른바 영도적 대통령제가 시작됐습니다. 서슬퍼런 유신체제 아래 민주화 세력에 대한 탄압도 강해졌습니다. 1973년 8월 8일 일본에 머물던 김대중이 중앙정보부 요원들에 의해 납치됐다가 풀려나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당시 김대중은 해외로 망명해 유신체제 비판에 앞장서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국회에서도 커다란 논란이 됐습니다. 일본 정부가 우방국가이면서 신병치료차라는 여행 목적하고 다른 이러한 정치활동을 김 씨에게 허용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적어도 우리가 주권 국가라면 일본의 공식 사과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김대중 씨 사건은 지난날의 어떤 정치 테러보다도 훨씬 규모가 크고 국제성을 띤 엄청난 정치적인 테러입니다. 이번 정치 테러 사건이 발생하여 국가 위신을 여지없이 땅에 떨어뜨리고 이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은 날이 갈수록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운동이 본격화됩니다. 유신헌법 철폐를 위한 서명운동에는 열흘 만에 30만 명이 서명할 정도였습니다. 이에 유신정권은 긴급조치 1, 2호를 선포하며 민주화 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에 나섭니다. 억압과 탄압의 긴급조치 시대, 유신체제. 시대의 어둠은 깊어가지만 유신의 종말은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979년 8월 11일 야당인 신민당사에서 농성 중이던 YH무역의 여공들을 경찰이 강제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여성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어 1979년 9월 16일 신민당 총재 김영삼은 뉴욕타임스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는 유신 정권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라고 주장합니다. 김영삼의 기자회견 내용이 국내에 알려지자 여당은 10월 4일 김영삼 국회의원 제명안을 전격적으로 통과시켜버립니다. 사상 유례없는 야당 총재 제명이었습니다. 국회의원 김영삼 징계에 관한 건은 제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삼 신민당 총재가 유신 정권에 의해 제명당한 직후 부산과 마산 일대에서는 격렬한 항의 시위가 일어납니다. 부마 항쟁의 시작이자 유신체제 붕괴의 신호탄이었습니다. 부마 항쟁이 일어난 지 불과 열흘 뒤인 1979년 10월 26일 서울 궁정동 안가에서 몇 발의 총성이 울렸습니다. 18년에 걸친 유신체제 종말을 알리는 총소리였습니다.
1979년 10월 26일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 의해 대통령 박정희가 암살됐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유신 체제는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유신의 종말이 민주주의의 부활을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유신 체제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뒤 민주화에 대한 기대가 한껏 높아진 그때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위기에 내몰립니다. 12.12 사태가 발발한 겁니다. 1979년 12월 12일 신군부는 하극상 군사반란으로 군권을 완전히 장악합니다. 이어진 5.17 비상계엄과 헌정 중단 사태, 203일간 서울의 봄은 짧은 막을 내립니다. 정치 군인들에 의해 민주주의는 유린되고 5월 18일 광주의 처참한 비극이 시작됩니다. 1979년 12월 12일 밤 박정희 암살 사건 합동수사본부장을 맡고 있던 전두환 보안사령관, 그를 주축으로 한 신군부 세력이 계엄사령관이자 육군참모총장인 정승화 대장을 전격적으로 체포합니다. 혐의는 박정희 암살 가담 혐의. 대통령 재가도 없이 상관을 체포한 하극상 군사반란이었습니다. 민주화에 대한 열망과 신군부에 대한 불안감은 수많은 시민들을 거리로 나오게 했습니다. 서울에서는 10만 명의 대학생이 서울역에 모여 비상계엄 해제와 신군부 퇴진을 외쳤습니다. 이틀 뒤인 1980년 5월 17일 신군부 세력은 비상계엄 전국 확대를 선포합니다. 전국 주요 도시에 계엄군이 배치되고 18일 새벽에는 국회가 무장병력에 의해 봉쇄됐습니다. 신민당 김영삼 총재가 무장헌병대에 의해 가택연금되고 정치인과 학생, 민주인사 600여 명이 연행됐습니다. 1980년 5월 18일 더 큰 비극이 광주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전남대 학생들의 항의 시위를 빌미로 계엄군의 무차별 진압이 시작됐습니다. 유혈 진압은 시위 참가자뿐만이 아니라 지나가던 행인에게까지 가해졌습니다. 결국 고등학생과 시민들까지 합류한 시민 항쟁으로 그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금남로에 모인 시민들이 조직적인 저항을 준비하고 있을 즈음 대대적인 진압 부대가 속속 파견됐습니다. 이 광주의 그 소요가 소요 군중이 10만 명이 초과돼서 경찰의 치안 유지가 곤란하다. 또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사단 사령부와 62연대도 또 떠나라는 겁니다. 그 다음날 아침 날 아마 지금 기록에는 그게 7시가 되는데 전부 비행기로 내려왔습니다. 그날 밤새 비행기가 날랐습니다. 5월 21일부터 27일까지 계엄군의 집단 발포와 시민군의 저항이 이어졌습니다. 도청에 모인 시민군, 그리고 헬기에 탱크를 앞세운 계엄군. 작전명 화려한 휴가. 총칼로 무장한 공수부대의 무차별 진압이었습니다. 시민을 상대로 2만여 명의 병력이 투입됐습니다. 1979년 12월 12일 군사반란으로 군권을 장악한 정치군인들은 1980년 5월 광주 민주항쟁을 유혈 진압하면서 정권을 찬탈했습니다. 나는 국권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정진에 노력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사합니다. 신군부 세력은 유신 체제와의 차별성을 부각하기 위해 헌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8번째 헌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대통령은 7년 단임제에 간접 선거로 선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로부터 제5공화국이 공식적으로 출범했습니다. 제5공화국이 막바지를 향해 가던 1987년 1월 한 대학생의 사망 사건이 보도됩니다.
서울대 언어학과 3학년 박종철. 그는 치안본부에 끌려간 지 하루도 지나지 않은 1987년 1월 14일 모진 고문 끝에 사망했습니다. 대학생 고문치사 사건에 국민의 분노가 들끓었습니다.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번졌습니다. 박종철 군 고문 살해 행위가 일어난 이후 말로만 법치주의 구호를 외치고 있는 현 정부 당국의 대응이 사실상 극히 미흡하고 불성실합니다. 따라서 많은 국민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고 이 국회가 열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날로 높아가던 1987년 오공 정권의 포갑 통치를 폭로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대대적인 민주화 투쟁에 나서는 결정적 계기가 됐습니다. 국민들의 요구는 민주화와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두환 정권은 민심을 외면한 채 현행 헌법에 따라 대통령 선거를 치른다는 4.13 호헌 조치를 발표합니다. 1987년 6월 10일 잠실체육관에서 민주정의당 대통령 후보로 노태우가 선출되던 그 시각 대학생과 시민들은 호헌 철폐, 독재 타도를 외치며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택시와 차량은 경적을 울리고 거리를 가득 메운 시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한 목소리로 민주주의를 외쳤습니다. 넥타이 부대와 중산층의 반란, 민주발전의 분수령을 이룬 6월 항쟁의 거대한 함성이 들불처럼 타올랐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6월 항쟁의 결과물이 현재의 헌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재의 헌법은 장기 집권을 막자, 그리고 독재를 막자. 그래가지고 5년 단임제를 채택을 합니다. 5년 단임제를 채택을 하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평화적인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71년에 어떤 유신 쿠데타로 해가지고 그 이후에 16년 동안 3명의 대통령, 박정희, 최규하, 전두환, 이 3명의 대통령이 이 국민의 선택권을 뺏어버리고 체육관을 통해 가지고 체육관 선거로 체육관 대통령이 됐는데, 이제는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고요. 그 이후로 9대에 걸쳐 가지고 9명의 대통령이 평화적인 정권 교체를 이어왔습니다. 그런 걸 볼 때 이제 이 6월 항쟁의 결과물로서 평화적인 정권 교체 5년 단임, 이거는 하나의 확고한 우리의 정치적인 자산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권력에 진실한 사람을 보호하지 않을 때 대다수 국민들에게 그것은 법이 아니라 죄악인 것입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헌법은 대통령 직선제만 관철되었다고 해서 민주화가 된 것은 아니며 그것은 민주주의를 위한 필요 요건일 따름입니다. 총 투표수 258표 중 가 254표, 부 4표.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은 헌법 제1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1987년 10월 12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야 합의에 의한 제9차 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전 국민적인 대통령 직선제 개헌 요구에 정치권이 화답한 결과였습니다. 87년 헌법은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대통령의 비상조치권, 국회 해산권 폐지, 국회의 국정감사권 부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4.19 이후 최대의 시민혁명, 6월 민주항쟁. 20일간 연인원 500만 명이 거리에서 민주주의를 외쳤습니다. 민주화를 열망한 시민의 힘으로 이뤄낸 87년 헌법. 그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출발을 알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치사는 또다시 어둡고 굴곡진 과거의 그늘로 돌아갑니다. 6월 민주항쟁의 함성이 채 가시지도 않은
1987년 12월 16일 제13대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정의당 후보 노태우가 당선된 것입니다. 제6공화국의 시작이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난 이듬해 제13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됐습니다. 선거 결과는 선거 역사상 초유의 이변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당인 민주정의당이 125석으로 제1당이 됐지만 의석 점유율은 41.8%, 여소야대 정국이 형성된 것입니다. 국회를 장악한 야3당은 50 청산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다시는 이 땅에 그와 같은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 민족 정기를 이어주는 의무를 다하고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국회 차원에서 50 비리와 5.18 광주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에 착수한 것입니다. 7월에는 관련 법안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1988년 11월 3일 50 비리 청문회를 시작으로 18일부터는 5.18 청문회까지 진행됐습니다. TV를 통해 생중계되는 청문회에 국민적 관심이 모아진 가운데 50 세력에 대한 단죄가 시작됐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상식을 가진 사람치고 이 광주에서 이 대량 학살과 무력 행사가 전두환 씨의 몰래 관여 없이 행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1%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5.18 청문회의 쟁점은 과잉 진압과 발포 명령 책임자 문제였습니다. 증인들이 한결같이 모르쇠로 일관하는 가운데 관련자 처벌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채 막을 내립니다. 50 청문회에서는 전두환을 포함한 친인척 비리, 정경유착과 정치자금 강제 모금 등의 문제가 다뤄졌습니다. 청문회 기간 동안 사회 정화를 내세웠던 50 정권의 부정부패와 비리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국민들은 분노했습니다. 결국 친인척과 측근들이 구속되고 전두환이 대국민 사과 성명 후 백담사로 떠나게 됩니다. 예, 당시 그런 청문회들이 권위주의의 잔재를 청산하고 민주주의를 이제 시작할 그 풍토를 또 사회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데서 상당히 높이 평가받을 만합니다. 또 당시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의 국회도 입법부로서 제 역할을 하는구나. 사람들에게 국회에 대한 신뢰감을 줬고 이걸 통해서 상권 분립에 또 이 초석을 닦았다. 상당히 높이 평가할 만하고요. 더욱이 노무현이라든지 몇 명 청문회 스타들이 등장을 했죠. 그리고 그런 그 청문회 스타들은 그 후 한국 민주주의를 견인해 나가는 지도력을 발휘해 줬습니다. 다만 과연 그 청문회들을 통해서 50의 비리를 낱낱이 파헤쳤는가? 특히 5.18 그 당시에 그 실체, 그 5.18을 그 진행한 그 주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정말 정확히 파헤쳤는가에 대해서는 다소의 의문이 남습니다만 그래도 권위주의 시대를 이제 닫고 민주주의 시대를 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정말 훌륭한 업적을 남겼다고 평가할 만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1년여를 끈 50 비리와 5.18 진상규명 특위의 활동이 마무리될 즈음 대한민국 정치사에 또 하나의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민주정의당과 통일민주당 그리고 신민주공화당은 오로지 역사와 국민에 봉사한다는 일념으로 아무 조건 없이 정당법의 규정에 따라 새로운 정당으로 합당한다. 노태우, 김영삼, 김종필의 3당 합당 선언이었습니다. 3당 합당을 통해 출범한 민주자유당은 전체 299석 가운데 216석을 차지한 거대 여당으로 부상했습니다. 여소야대 정국은 순식간에 여대 야소 정국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처럼 정치사에 보기 드문 전격적인 합당이 가능했던 것은 여소야대 상황의 전국 주도권 회복, 차기 대선의 지지 기반 확보, 내각제 개헌이라는 각자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입니다.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나는 80년대 이후 90년대 보수 대연합의 흐름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민주화 과정에서 민주화는 여러 가지 처리했지만 민주 반민주하고 민주 독재라는 구도가 지배적이었거든요. 근데 민주화가 이루어진 다음 이 구도가 깨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전 민주화 진영 내에서 균열이 일어나고 그 일부 보수적인 민주 세력이 이전 권위주의 세력과 결합함으로써 보수 대연합의 하나의 흐름을 만들었던 거죠. 삼당 합당이라는 것이 일종의 반호남 연합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거꾸로 본다면 호남 지역의 소외를 가져왔던 거고 결국 그 흐름들이 지금 이어진다는 점에 있어서 삼당 합당에서 만들어졌던 보수와 진보의 어떤 두 균열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이후 30년간 한국 정치를 규정했던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1992년 12월 18일 마침내 국민적 관심 속에 제14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됐습니다. 결과는 민자당 김영삼 후보가 997만 표, 민주당 김대중 후보 804만 표, 국민당 정주영 후보 388만 표로 김영삼 후보가 14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그야말로 집권 세력의 완승이었습니다. 저는 신한국 창조의 꿈을 가슴 깊이 품고 있습니다. 신한국은 보다 자유롭고 성숙한 민주사회입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입니다. 김영삼 정부의 출범으로 1961년 5.16 쿠데타 이후 32년 만에 이 땅에 문민정부가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안고 출발한 문민정부. 12.12 군사반란의 중심이었던 하나회 제거, 금융실명제 실시 등 전격적인 개혁 정책이 단행됐습니다. 하지만 1997년 사상 초유의 시련이 대한민국을 강타합니다. 그동안 심각한 자금난을 겪어오던 한보 철강이 오늘 끝내 부도로 쓰러졌습니다. 한보를 시작으로 1997년 한 해 동안 30대 재벌 기업들이 연이어 부도를 맞았습니다. 국가 부도의 날. 정부는 IMF 구제금융 신청을 발표합니다. 정부는 최근 겪고 있는 금융 외환 시장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국제통화기금의 유동성 조절 자금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경제 우등생 한국의 신화를 뒤로한 채 사실상의 국가 부도를 인정하고 외환 위기에 온 나라가 휘청이던 1997년 12월 15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전이 펼쳐집니다. 선거전의 최대 이슈는 IMF 구제금융과 경제 위기였습니다. 마침내 1997년 12월 18일 대통령 선거가 실시됩니다. 치열한 접전 끝에 야당인 국민회의 김대중 후보가 신한국당 이회창 후보를 39만여 표 차이로 누르고 15대 대통령으로 당선됩니다. 문민정부의 출범으로 군부를 기반으로 하는 권위주의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1987년, 87년 체제 이후 대한민국은 선거를 통한 정권 교체를 통해 민주적 제도와 절차를 공고하게 다져왔습니다. 1998년 출범한 국민의 정부는 IMF 위기 극복과 한반도 평화 정착의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이후 탈권위주의와 국민 참여를 표방한 참여정부, 경제 실용주의를 내세운 이명박 정부 등 보수와 진보 정권이 번갈아 집권하면서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고 다양한 민주적 가치를 실현해왔습니다. 하지만 87년 이후 우리 민주주의가 순탄한 길만을 걸어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역, 이념, 세대 등 다양한 갈등이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갈등을 넘어 우리 민주주의가 기로에 서는 위태로운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3번의 대통령 탄핵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현주소와 회복력을 가늠하게 하는 정치적 시험대였습니다.
누구도 예기치 못했던 위기의 순간.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낸 것은 언제나 시민의 힘이었습니다. 총 투표수 195표 중 가 193표, 부 2표, 법 제65조 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 노무현 탄핵 소추안은 대한민국은 어떤 경우가 있어도 꼭 전진해야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례를 선포합니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이었습니다. 당시 야당 주도로 진행된 탄핵의 가장 큰 이유는 공직선거법 위반. 노무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했던 말들이 문제가 됐습니다.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지지를 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대통령이 뭘 잘해서 열린우리당에 표 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정말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 하고 싶습니다. 노 대통령은 이 발언으로 인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중앙선관위로부터 공직선거법을 일부 위반했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노 대통령은 선거 중립 의무 준수를 요청받아 사실상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2004년 3월 12일 한나라당과 새천년 민주당, 자유민주연합 주도로 발의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표결 결과 제적의원 271인 가운데 찬성 193표, 반대 2표로 가결됐습니다. 노 대통령 탄핵은 탄핵 제도에 의해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된 첫 사례였습니다. 고건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국정을 운영했습니다.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2004년 5월 14일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은 기각으로 결정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변론 7차례, 평의 11차례를 거친 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기각합니다. 노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국회 탄핵 소추에서 헌재의 기각 결정까지 63일이 걸렸습니다. 노 대통령은 헌재 결정으로 즉시 직무에 복귀해 2008년 2월까지 남은 임기를 마쳤습니다. 2016년 겨울 광화문 광장에 수많은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규탄하고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비선 실세 최순실이 국정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었습니다. TBC 취재팀은 최순실 씨의 컴퓨터 파일을 입수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최 씨가 대통령 연설문을 받아봤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는 국정농단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들어갔습니다. 2016년 11월 17일부터 활동을 마무리하기까지 7차례의 청문회가 진행됐습니다. 권력의 핵심 실세부터 재벌 총수들까지 증인으로 참석한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청문회였습니다. 최순실이가 연설문 고치는 거 좋아한다 이런 말 수시로 했습니까? 아닙니다. 좋아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요. 그럼 연설문을 고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고치는 것 같다. 네. 자, 최순실 씨가요. 같은 사람이 정은입니다. 일요일마다 청와대 프리패스로 들어가 가지고 문고리 3인방 회의를 직접 주재를 했고 대통령이 그 자리에 와서 인사만 하고 나갔다고 합니다. 이러면 누가 비서실장입니까? 저는 그런 일 창피하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정말 창피하지 않습니까? 일국의 대통령 비서실장이 총 투표수 299표 중 가 234표 대통령 박근혜 탄핵 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 12월 9일 국회는 의원 171인이 공동 발의한 대통령 박근혜 탄핵안을 가결합니다. 이로써 2004년 3월 12일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이어
두 번째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습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헌법재판소는 17차례 변론과 평의 8차례를 거친 뒤 2017년 3월 10일 재판부 만장일치로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합니다. 국회 탄핵 소추 이후 91일 만이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파면당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기록됐습니다.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2024년 12월 3일 밤 느닷없는 비상계엄 선포. 또다시 닥쳐온 민주주의 위기였습니다. 군 헬기가 국회로 날아들고 계엄군이 국회 경내로 진입한 순간 민주적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정치의 시계추를 순식간에 1987년 이전의 과거로 돌려놓았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의장과 국회의원들이 담을 넘는 순간 시민들도 국회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국회의사당으로 진입하려는 계엄군과 이를 막아서는 국회 직원들의 분투가 이어졌습니다. 87년 민주항쟁 이후 우리 손으로 지켜온 민주주의가 한꺼번에 무너질 수도 있는 일촉즉발의 순간 국회는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물러서세요! 지금 사무총회 소속이 어디예요? 누구 명령 받았습니까?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90인으로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국회는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계엄군이 의사당을 정전시키려고 한다. 그런 말이 들리니까 이제 저희도 평소 때는 그렇게 막 여러 대의 녹음기를 갖고 가진 않는데 여러 대의 녹음기를 준비해서 그 발언대 주변에도 깔고 이제 유사시에는 의장님 앞에 놓을 녹음기까지 준비해서 그렇게 긴장하면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 국회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낸 순간이었습니다. 대통령 윤석열 탄핵 소추안은 총 투표수 300표 중 가 204표 2024년 12월 14일 국회는 대통령 윤석열 탄핵 소추안을 가결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세 번째였습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판결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합니다.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로부터 111일, 헌재의 변론 종결일로부터는 38일 만입니다. 12.3 비상계엄과 그 진상에 대한 조사와 기록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4년 비상계엄 해제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국회와 시민들의 분투는 후일 역사에 다시 기록될 것입니다. 2024년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또 한 번 위기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국민에 맞선 권력에 저항하며 광장에 나왔습니다. 분노와 공포를 넘어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기대와 희망으로 민주주의를 외쳤습니다. 전 세계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에 놀라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시민들에게 찬사를 보냈습니다. 현대사의 고비마다 우리 국민의 위기 극복 DNA는 빛을 발했습니다. 언젠가 또다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위기에 설지도 모릅니다. 그날이 오면 시민들은 민주주의를 외치며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또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광복 80년, 대한민국 정치사는 숱한 고난과 역경을 극복해왔습니다. 그때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위기와 도전, 때로는 도약의 계기를 맞기도 했습니다. 재헌국회 이후 국회 속기록도 끊임없이 현대사의 주요 순간들을 낱낱이 기록해왔습니다. 해방 8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4차 산업혁명과 AI로 대표되는 첨단 기술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시대적 과제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인구위기, 지역 소멸 등 산적한 난제 해결과 새로운 민주적 기본권 보장도 고민해야 합니다. 이런 시대적 과제를 풀어가는 해법은 무엇일까요? 87년 직선제 헌법을 국민의 손으로 이룬 것처럼 21세기 시대 정신을 담아낼 미래 헌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단단하고 성숙한 시민의식과 민주주의의 안정적 기반 확보를 위한 법적, 제도적 노력도 필요합니다. 광복 80년, 고비마다 민주주의를 바로 세운 것은 시민의 힘이었습니다. 함께 써왔고 앞으로도 함께 써나갈 민주주의 이야기.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여는 정치. 미래를 위한 희망찬 내일을 약속하는 정치를 기대해 봅니다.